제가 얼마 전에 국제회의를 다녀왔었거든요. 거기에 동시통역사들이 이제 참석을 했었습니다. 한두 명 데리고 오는 거 아니거든요. 언어 하나당 기본 2명씩 들어와요. 그러면은 제가 그때 갔을 때 한국어, 영어, 러시아어 이 3개 언어를 했는데 그럼 기본적으로 4명이 들어와야 돼요.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들이는 거죠. 그러면 왜 그 비싼 돈을 주고 동시통역사를 부르느냐. 이미 AI로 동시통역이 다 가능한데 회의석상에서 아주 공식적으로 하는 얘기들은 AI로 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는 거에서 아주 미묘한 그런 표현들 그런 거는 AI가 아직 못 따라가거든요. 그런 아주 미세한 디테일 같은 것들을 인간 통역사들이 할 수 있거든요. 그 디테일은 아직은 AI가 못 잡거든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 그것 또한 어느 순간에는 대체될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은 정말 그 인간의 감정까지 살피는 그런 디테일한 것들은 인간 통역사를 아마 따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죠. 남들이 다 하는 거 그리고 표준화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다 AI로 바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은 AI로 쉽게 바뀌지 못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마다 자기가 뭐 공부하는 분야도 다를 거고 일하고 있는 분야도 다 다를 거고 같은 일을 종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가진 역량도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것들을 찾아 나가서 AI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더 높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은 더 좋은 성과물을 내고 그리고 사회에서 더 필요로 하는 반면에 똑같은 AI를 가지고 그냥 그저 그런 결과물을 내는 사람들은 도태되겠죠. 저는 거기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요새 코딩하는 그 개발자들 거의 다 AI 가지고 활용하거든요. AI 쓰니까 업무 성과가 한 3배는 느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 밑에 지금 개발자가 한 3,000명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차이냐고요. 똑같은 AI를 쓰고 있는데 뭐 유료 버전 쓰고 안 쓰고 차이일까요? 아니에요. 물어보는 거에 따라서 달라요. garbage in, garbage out이라는 말이 있어요.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오듯이 AI에다가도요. 내가 명확하고 뾰족하게 집어넣으면은요. 내가 원하는 게 탁탁 나오는데 두루뭉술하게 이거에 대해서 알려줘 그러면 대충 알려줘요. AI도요. 그렇게 내가 AI에게 정말 뾰족하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실력 그리고 인사이트 그런 게 있는 사람은 앞으로 아마 더 빠르게 치고 나갈 거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빠르게 도태될 겁니다. AI가 들어옴으로써 수많은 직업들이 이미 사라지고 있고 이미 사라진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또 반대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생겨나는 직업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럼 거기서 어떤 차이 때문에 어떤 직업은 사라지고 어떤 직업은 더 사느냐 저는 대체 불가능성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도 남들이랑 똑같이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과제를 내줄 때 저는 반드시 AI를 쓰라 그래요. 그럼 학생들은 굉장히 의아해해요. 다른 교수님들은 AI 쓰지 말라 그러는데 저는 AI를 반드시 쓰라고 하니까 그리고 그 과제 뒤에다가 어떤 AI 썼는지 어떻게 물어봤는지 물어보니까 어땠는지 그거를 저는 꼭 쓰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어떤 AI를 쓰든지 간에 내가 어떻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다 달라져요. 그리고 또 하나 AI를 써가지고요 과제의 완성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요 과제물은 거의 비슷해집니다. 그러면 거꾸로 그거를 검토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교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 AI를 잘 활용해가지고 완성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수강하는 학생들의 과제물의 결과물이 다 비슷해져요. 그럼 누구한테 점수를 높게 주겠냔 말이에요. 나만의 독특함이 있는 학생 그 학생한테 높은 점수를 주겠죠. 그럼 AI를 활용을 해가지고 일정 수준까지 퀄리티를 올려놓고 거기서 나만의 인사이트를 넣어가지고 남들과 다른 무언가를 만든 학생이 좋은 점수를 받는 거거든요. 남들과 똑같은 과제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 학생 그런 학생이 대체 불가능한 거고 그런 학생들이 앞으로 더 두각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책 읽으셔야 됩니다. 요즘요 사람들이 책 많이 안 읽는 거 아시죠? 대학생들도요 제가 강의실에서 만나는 학생들이나 강의나 이런 데서 만나는 대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책을 안 읽어요. 토익 책 같은 그런 수험서 있죠. 기사 자격증 같은 그런 책 외에는 안 읽습니다. 근데 그렇게 책을 한번 안 읽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책을 더 못 읽게 돼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사실은 책을 안 읽는다고 하지만은 그거 엄밀히 말하면은요 책을 못 읽는 거예요. 왜냐면은 계속 핸드폰만 보잖아요. 우리 쇼츠 릴스가 최근에 나온 거잖아요. 그거 왜 나왔을까요? 굉장히 짧은 영상으로 그 순간순간에 그런 도파민을 굉장히 뿜어주게 만드는 굉장히 고독으로 설계된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뭐 1분밖에 안 되는 건데 그거 보다 보면은 막 1시간, 2시간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 순간순간에 도파민에 중독돼가지고 영상에 빠져든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책은 그렇게 순간순간에 도파민을 품어주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쇼츠나 릴스 같은 그런 쇼폼에 중독된 사람들은요 책을 읽기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거를 봐야 되는 이유가 책을 읽지 않으면은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생각하지 못하면은요 말을 할 수가 없고요. 말을 하지 못하면 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글을 쓴다는 거는 그런 비문조차도 굉장히 문장이 호응이 맞고 문법적으로 맞는 걸로 써야지만 하나의 완벽한 문장이 나오고 하나의 글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머릿속에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굉장히 생각이 정제되고 훈련이 되는 거거든요. 글을 쓴다는 과정이. 근데 생각을 한다는 거는 무언가가 들어오는 게 있어야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들어오는 게 없으면 나오는 게 없어요. 치약, 빈 치약 아무리 짜봐요. 안 나오죠. 치약을 짜려면은 공장에서 그 치약 튜브에다가 치약을 넣어야지만 내가 치약을 짤 수 있듯이 내가 무언가 좋은 글을 쓰고 싶다면은요 머릿속에 무언가를 넣어줘야 되고 그거는 가장 좋은 방법이 책입니다. 책을 읽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내가 생각이 정리가 되고 그 생각을 글로 또 정리하는 과정에서 또 한 번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선순환이 되어야지만 글을 잘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역설적으로요 AI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요 내 글쓰기 실력은 더 중요해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뭘 궁금해하는지를 정확히 글로 표현해가지고 AI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두루뭉술하게 물어보면은요 AI는 두루뭉술하게 답해줘요. 아주 뾰족하게 물어보면은요 AI는 굉장히 뾰족하고 정확하고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나타내줍니다. 실제로 요즘에 SNS나 이런 거 AI로 찍어내는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글뿐만이 아니고요 뭐 사진, 영상 이미 다 AI로 찍어내고 있고 우리는 그거를 소비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자세히 보면은요 이거 AI가 쓴 건지 안 쓴 건지 써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만의 독특함이 있는 글을 써야지만 그 글이 값어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AI가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하는 것들은요 처음에는 혹할지 몰라요. 근데 시간 지나면은 전혀 감흥이 없어요. 그 사람만의 독특함이 없는걸요. 그러기 때문에 AI가 글 다 써주는데 내가 굳이 글 쓸 필요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빠르게 도태될 거고요. 내 생각을 정확하게 글로 표현할 줄 아는 사람들은요 정말 날개를 달고 훨훨 날아갈 겁니다. 그래서 AI가 있기 때문에 나 글 안 써도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AI가 발달할수록 글쓰기를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대부분의 일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의사결정을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의 업무입니다. 그럼 운전을 하는데 내가 저 앞에서 좌회전을 할 건지 우회전을 할 건지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옆에 내비게이션이 정확히 300m 앞 우회전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운전하는 사람은 가다가 300m 앞에서 우회전을 하잖아요. 운전자는 사장님이나 상사인 거고 내비게이션에서 300m 앞 우회전입니다 라고 말을 해주는 사람은 실무자예요. 실무자가 저 앞에 300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라고 말을 해주면은 의사결정권자는 아 그렇구나 라고 해서 가지만 저 앞에서 좌회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우회전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운전자는 답답하죠. 나 지금 빨리 차선 바꿔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경우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핵심을 찝느냐 못 찝느냐의 차이인 거고 저는 거기서도 가장 큰 차이가 문해력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세요. 회사에서는요 거의 대부분 다 문서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어떤 뭐 기획이든 의사결정이든 모든 것들이 문서로 시행이 돼요. 의사소통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 핵심을 찝는 거는 그 문서를 보고 지금 저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거를 이해를 하고 또 그리고 이해한 거를 또 다른 상사나 다른 고객에게 전달하는 문서에다가 명확하게 쓸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핵심을 짚어가지고 300m 앞 우회전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설령 이해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명확하게 표현해주지 못하는 사람은 저 앞에서 우회전인지 좌회전인지 저쯤 어디서 핸들을 틀긴 틀어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애매하게 말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핵심을 찝느냐 못 찝느냐에 따라서 일잘러가 되냐 아니면 빌런이 되냐 이 차이로 나뉜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고서에서 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일단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봐야 돼요. 대부분의 경우는 아무리 많은 보고서라고 하더라도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보고서에서 하려는 메시지가 정확합니다. 하려는 메시지가 정확하기 때문에 굉장히 윗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윗사람들은요 그 많은 보고서 볼 여력 안 돼요. 다 한 페이지에서 끝나요. 한 페이지에서 이거를 왜 했고 어떻게 했고 그래서 어떻게 됐구나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게 머릿속에 딱 들어오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그 뒤에 원래 이제 본 보고서는 이미 머릿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쓱 봐도 이해가 돼요. 근데 그런 한 페이지 보고서 없이 이만한 보고서를 보십시오라고 하면 그거 언제 보고 있냐고. 그래서 핵심을 짚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한다는 거는 고객에게서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를 해가지고 매출이 발생을 시켜야지만 우리 회사에 이익이 지금 오는 거잖아요. 그럼 매출이 어떻게 발생하냐고요.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거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목이 마른데
있는데 지금 물을 갖다 줘야 되는데 거기다가 건빵 같은 거 갖다 주면 안 그래도 지금 목 막히는데 고구마 갖다 주면은 고맙기는커녕 분명히 나는 갖다 줬는데 고맙기는커녕 욕 먹지 않으면 다행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대방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지금 뭘 필요로 할까? 목이 마른 걸까? 허기가 진 걸까? 허기가 진다면은 고구마를 갖다 줘야 되는 거고 목이 마르다면은 물을 갖다 줘야 되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 사람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리고 상사의 니즈를 파악을 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서 저는 그 사람의 성과가 좀 명확하게 갈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궁극적으로 자기가 가야 되는 방향을 명확하게 알고요. 거기에 가기 위해서 어떤 단계를 거쳐서 가야 되는지를 굉장히 프로세스화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무언가를 가기 위해서 그냥 한 방에 가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건 없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로 해가지고 어떻게 갈 것인지 그걸 구체적으로 해야지만 갈 수 있거든요. 비단 업무에서 뿐만이 아니고 우리 인생에서도 저는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각자 이루고 싶은 꿈과 목표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 한 방에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 없어요. 일잘러는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어떤 경로로 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어떤 경로로 가고 이걸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그 목표에 도달하듯이 우리 인생도 가고자 하는 방향을 명확하게 해놓고 거기를 도달하기 위한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한다면 도달할 수가 있는데 한 방에 가려고 그러면 못 가죠. 그게 대부분이 사람들이 호기롭게 도전에다가 중간에 다 포기하는 이유예요. 보세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좋은 대학교, 좋은 기업에 들어가가지고 남들은 거기 못 들어가서 안달인데 막 방황하다가 막 스스로 그만두고 막 그래요. 왜 그러냐고요. 우리가 어떤 산을 올라가는데 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정상에 딱 올라가면은 그 다음 정상이 없으면 어떡해요. 올라가라고는 하는데 가야 될 정상이 없어요. 그럼 헤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는 거, 좋은 기업에 들어가는 거, 그게 목표였었던 거예요. 내가 이루고 싶은 어떤 꿈이 있으면은 이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대학교에 들어가고 어떤 기업에 들어가고 이러한 내 경험과 경력을 활용을 해가지고 내 꿈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 좋은 기업에 들어가는 것 그 자체가 꿈이다 보니까 그 꿈을 이루고 나서 더 이상 올라갈 정상이 없으니까 헤매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과정이어야 돼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목표와 그 수단을 굉장히 헷갈려해요. 정말 놀랍게도요. 사람들은요. 무언가를 끝까지 해내지 못해요. 제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낀 건데 예를 들어 한 50명이 지금 와 계시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그렇구나 좋은 얘기네 하고 그냥 넘어가요. 한 10% 정도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 5명 중에서도요. 3개월 이상 하는 사람이 또 그 중에서 또 10%예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거를 그냥 꾸준히 3개월 이상만 하잖아요. 그럼 상위 1%예요. 정말 놀랍게도 안 합니다. 그리고 그 3개월이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또 있는데요. 3개월 동안 꾸준히 하잖아요. 그 사람은요. 그거 계속해요. 평생 계속합니다. 그래서 그 루틴을 잘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꾸준히만 하면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포기하는지 알아요? 완벽하게 하려고, 잘하려고. 오늘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저는 이제 아침마다 수영을 다니거든요. 오늘 수영장에 갔는데 제가 수영복을 안 가져갔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아이씨 오늘 그냥 글렀다 그러면서 집에 갔을지도 몰라요. 제가 다시 집에 가가지고 가지고 왔거든요. 왜? 저는 수영을 하는 사람이니까.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그냥 매일 아침 수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늦어도 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갔다가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그냥 해야 되는 거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하는 거 그 자체가 정말 중요합니다. 꾸준히만 하면은요 결국은 잘할 수밖에 없어요. 천재적인 사람들이어서 그냥 이렇게 책 그냥 한번 봐도 눈으로 착각해가지고 뇌로 집어넣는 사람들 있잖아요. 설령 그렇게 천재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책상 앞에 앉지 않으면 그리고 책을 펼치지 않으면 그거는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재능이 있어도 그거를 더 이렇게 가꿀 수 있는 그런 내 생활 습관 그리고 내 생활 패턴이 있어야지만 그게 꽃피울 수 있어요. 보세요. 손흥민 선수가 드리블 연습, 골 차는 연습 하루에 몇 번이나 할까요? 엄청나게 많이 하실걸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서 아마추어 선수나 이제 초중고등학교 선수들보다 손흥민 선수만큼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 굉장히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선수도 재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손흥민 선수가 있듯이 아무리 좋은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습관이나 그런 루틴이 있지 않으면요 결국 그게 빛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요 그렇게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 연습을 많이 해요. 서장훈 선수가 어디 코쇼나 이런 데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기가 좋아서 자유투 연습하고 자기가 좋아서 드리블 연습했겠냐고요. 자기 싫지만 했다고요. 왜?
잘하고 싶어서, 더 잘하고 싶어서, 더 완벽하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서장훈 선수가 있었던 거고 손흥민 선수가 있었던 것처럼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 능력 믿고 아무것도 안 하면은요 결코 그 능력은 발현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벽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안 하게 돼요. 미루게 돼요. 그럼 결국은 100점 얻으려다가 빵점 받아요. 근데 100점 아니어도 50점, 60점이어도 좋으니까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늦는 거를 절대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출석이든 과제든 1초만 늦어도 그냥 전 50% 감점을 해요. 근데 학생들께 내는 패턴을 보면 참 특이한 패턴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어떤 학생들은 미리미리 내요. 근데 어떤 학생들은 꼭 마감 시간 직전에 내요. 근데 그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잘하고 싶어서, 완벽하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다가 꼭 1초, 2초 늦게 내는 학생들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잘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 거는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거보다 자기가 처음에 어떻게 이 과제를 낼 건지 구상을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 작성을 하고 빨리 내고 다른 과제든 다른 공부든 이런 쪽으로 넘어가는 게 이 학생이 시간을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어떤 학생이 조금밖에 안 늦었는데 봐주시면 안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봐주려면 얼마든지 봐줄 수 있어요. 근데 저 안 된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사회에서 생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요, 시간 약속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뭐 한 번 늦을 수 있지. 그래요. 사람이 살다 보니까 정말 한 번 늦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늦는 사람은 항상 늦어요. 근데 안 늦는 사람은 절대 안 늦어요. 그래서 사회에서 그만큼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비록 50% 감점이 되더라도 그 50% 감점되는 고통을 느껴봐야지 그 학생은 다시는 지각 안 하거든요. 그게 과제뿐만이 아니고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도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고 어떤 자소서를 내려고 그럴 때도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꼭 입사지원서 마감 시간 직전에 낸단 말이에요. 그럼 걔만 직전에 내냐고. 다른 애들도 그런 마음 가지고 내는 애들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럼 서버 터지면 어떡하려고요? 내가 내고 싶어도 못 내는 거예요. 그럼 기회는 날아가는데 서버가 버벅대서요, 그렇게 한들 인사 담당자가 그거 봐주냐고요. 그래서 무언가 남들에게 완벽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별로 큰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하라 그래요. 그냥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라고. 미루면 아무것도 안 하게 돼요. 그리고 신입생들이 이제 들어오면은 꼭 이런 애들이 있어요. 내가 원래 이 학교 올 실력이 아니었는데 내가 수능날 저기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나 이 학교 올 실력 아니야. 이런 애들 꼭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기 실력에 맞는 학교 갔어야죠. 근데 그렇게 현실을 가지고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학생치고 잘 되는 사람 저 잘 못 봤어요. 보세요. 우리는 모두 다 완벽하지 않아요. 진짜 정말 그 학생이 정말 뛰어난 실력인데 정말 컨디션이 안 좋아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학교보다 낮은 학교에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미 그건 벌어진 현실이고 나 여기 지금 들어왔잖아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래는 어디 들어갈 정도 실력이었는데 집에 사정이 있어서 건강이 안 좋아서 나 어쩔 수 없이 내가 여기 다닌다. 나 꼭 왠지 이직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진짜 이직할 거면은요, 그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실력 쌓아가지고 경력 쌓아가지고 결과로 말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입으로 말하는 사람들 치고는요, 행동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진짜 내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변화하고 싶으면요, 그래, 지금 내 실력이 지금 이 학교구나, 지금 내 실력이 지금 이 회사구나, 이 정도 회사를 다니는 실력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인정을 하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여기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은 현실은 여긴데요, 자기 이상만 여기지 현실은 여기잖아요. 그 이만큼의 간극이 있잖아요. 발전이 없어요.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이상인 거고 실제 내 수준, 그래 내가 여기구나, 근데 내가 여기 가고 싶어,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만큼을 채워야겠네? 채워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난 내 모습을 인정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왜? 불편하거든요. 근데 그거는요, 바퀴벌레 나왔는데 그냥 침대 밑으로 밀어 넣은 거랑 똑같아요. 보기 싫어도 끔찍해도 잡아야죠. 잡아서 휴지통에 버려야죠. 바퀴벌레 그냥 침대 밑에 넣는들 내 눈엔 안 보이지만 그 바퀴벌레는 살아서 저 안에서 지금 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내 못난 모습 보기 싫어요. 마주하고 싶지 않아요. 감추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변화할 수 있는 첫 발걸음을 떼는 거예요.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어떤 그런 자기개발 서적들, 이런 거를 보면은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루틴을 꾸준히 해나가라, 시도해라, 실패 많이 해봐라. 다 똑같은 얘기해요. 왜 그러냐고요. 그게 진짜니까. 생각해보세요. 애플, 우리 굉장히 유명한 제품들 많이 만들어내고 있지만은 스티브 잡스가 자기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왜? 성격이 너무 괴팍해가지고. 그 사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가 그냥 다니던 회사도 아니고 내가 만든 회사인데 내가 거기서 쫓겨났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도 거기서 굉장히 절치부심을 했고 다시 결국은 돌아왔고, 다시 돌아온 스티브 잡스는 예전처럼 그렇게 괴팍하지는 않았대요.
물론 어느 정도는 조금 뭐 괴팍은 했겠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괴팍하진 않았대요.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돌아와서 더 나은 제품,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성공을 해나가는 그런 방법, 그런 것들은 이미 앞서 나간 사람들이 수많은 책이나 수많은 뭐 이야기나 이런 걸로 다 얘기를 해놨어요. 사실은 그대로만 하면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안 해요. 왜? 그 당연한 걸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진짜 쉽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거를 그렇게 안 하고 자꾸 편법을 찾아가요. 근데 세상에는요, 편법은 없습니다. 편법을 돌아가면은 결국은 다시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를 넘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확언 쓰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확언이 뭐냐면은 어떤 내가 이루고 싶은 상태나 그런 모습을 나는 몇 월 며칠 무엇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완료형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뇌는요, 내가 이루고 싶은 것과 이루고 싶지 않은 거, 그거를 구분을 잘 못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항공모함에 전투기가 이렇게 착함을 할 때요, 그 항공모함 배로는 굉장히 크지만은 비행기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그만 거거든요. 그냥 하늘에서 보면 성냥갑 같은 데다가 착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시속 막 200 몇십 킬로로 날아오는 비행기가 어떻게 몇백 미터밖에 안 되는 그 활주로에 착함을 하냐고요. 저 바다에 떨어지진 않을까, 그 옆에 세워져 있는 비행기에 부딪히진 않을까, 이 고민하면은요 절대 착륙 못해요. 그 항공모함에 착함하는 조종사는요 오로지 딱 그 경로만 보는 거예요. 딱 그 경로만 조준하면서 계속 비행기를 끊임없이 거기로만 조종해가지고 딱 내가 원하는 위치에 착륙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아, 저기 빠지면 어떡하지? 저기 부딪히면 어떡하지? 그러면은요 거기로 가요. 그러지 않고 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가 아니고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자동적으로 거기로 가요. 아, 나 이거 이룰 거야. 나는 이뤘어. 라고 얘기하면은요 뇌는 그거를 진짜랑 가짜를 구분을 못 해요. 제가 아까 수영도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그냥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야. 그냥 수영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은 비록 수영복을 납두고 왔어도 그냥 가는 것처럼 나는 몇 월 며칠 날 이런 사람이 되어 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면은요 뇌는 아, 나는 그런 사람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모습으로 가요. 실제로. 그래서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이 확언을 씁니다. 저도 지금 한 2년 정도를 만 2년 꼬박 매일같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확언을 쓰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룬 것들이 정말 많아요. 저도 놀라요. 참 신기해요, 그게. 근데 저도 처음에는 확언 쓰라고 그럴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뭐 종이 아깝게, 펜 아깝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룬 것도 굉장히 많고 곧 이루어질 것도 있고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은 제가 이루고 싶은 모습을 오늘 아침에도 썼고요. 계속 써나가고 있거든요. 저는 그거 한번 좀 써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쓰는 방법은 구체적인 날짜 그리고 내가 이루고 싶은 모습을 완료형으로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우리 SNS 키면은요 어떻게 세상 참 잘난 사람들 많죠. 어떻게 다들 이렇게 좋은 데만 가고 어떻게 이렇게 다 이렇게 화려한 삶을 살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PD님도 어디 막 창고에서 막 먼지 뒤집어 쓰면서 막 일하고 있는 그런 모습 찍어가지고 SNS 안 올리잖아요. 어디 뭐 가족들이랑 좋은 데 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는 그런 사진 찍어서 올리지. 그럼 사실은 우리가 보는 SNS의 그 수많은 잘난 사람들도요 다 자기의 어떤 특별한 그 순간만 찍어서 올려요. 근데 다들 그렇게 그 특별한 순간만 찍어서 올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자꾸 보면은 나는 지금 여기서 뭐 먼지 뒤집어 쓰면서 지금 창고에서 일하고 있는데 쟤는 뭐 좋은 데 가서 저렇게 럭셔리한 것도 먹고 저렇게 재밌는 것도 하고 그러네? 라면서 자꾸 비교하게 되거든요. 그거는요 그 사람의 삶이에요. 나는 내 삶을 살아야죠. 우리 생긴 게 서로 다 다르고 심지어 쌍둥이가 똑같이 생겼어도 성격 다른 거 아시죠? 유전자가 똑같은 쌍둥이조차도 다른데 어떻게 전혀 다른 곳에서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시작부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남들이랑 비교하지 말고요. 있는 그대로의 나, 그대로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다 사람이기 때문에 부러워하는 게 왜 없겠어요. 솔직히 저도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누군가는 제가 가진 99개를 갖고 싶어서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PD님이 이제 이렇게 촬영해가지고 막 영상 편집하고 하는 거 저 못하거든요? 저런 거 어떻게 하지? 저는 너무 부러워요. 그잖아요. 누군가는 PD님이 가지고 있는 99개 말고 가지지 못한 그 한 개 때문에 부러워하지만 누군가는 PD님이 가지고 계신 99개를 부러워한다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내가 가진 게 굉장히 많아요. 자꾸 가지지 못한 거에 빠져들기 시작하면은요 삶이 되게 무기력해지고요. 되게 침체돼요. 정말 남과의 비교는요 불행의 시작입니다. 절대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 하는데 그게 생각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가지고 되게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는 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내 마음속에서 나 그거 왜 하지?에 대한 답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정말 우리는 생각보다 가지고 있는 역량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꽃을 피우지 못하는 거는 내가 내 스스로에게 이거 왜 하지?에 대한 답을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스스로에게 좀 물어보세요. 이거 왜 하지?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남들 보기에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그거 왜 하지? 라는 거에 대한 대답을 정말 치열할 정도로 좀 물어보시고요. 그 답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내리잖아요. 그거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나 이거 왜 하지?에 대한 대답을 좀 치열하게 물어보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